(12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의회의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올해 안에 재정절벽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미국은 내년부터 자동으로 대규모의 재정이 감축되고 세금이 급등하기 때문에 경기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우지수는 0.39%, S&P 500 지수는 0.24%, 나스닥은 0.28%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위스 증시가 크리스마스 이브로 하루 휴장한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오전장만 열렸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악재로 작용하며 대부분 내렸습니다. 프랑스는 0.24% 하락한 반면 영국은 0.24% 상승했습니다. 오늘 취임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취임을 앞두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는 1.4% 오른 1080.12로, 토픽스 지수는 0.6% 오른 838.02를 각각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화 약세 기대감에 수출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19% 하락한 84.79엔으로 마감했고, 달러엔 환율은 장중 85엔에 거래되면서 20개월 만에 엔화 값어치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경제와 재정 시스템을 개혁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53% 상승한 2213.6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0.6% 상승한 수준으로 올해 들어 내린 지수 하락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주와 금융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공식으로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총리직 수행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몬티 총리는 이날 로마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에 참가할 생각은 현재는 없다면서, 하지만 내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지가 있다면 이를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몬티 총리는 지난해 11월 이탈리아가 유럽 재정 위기 희생양으로 떠오른 직후 총리 자리에 올랐고, 이후 증세 등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통해 이탈리아를 최악의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기온이 가장 낮다고 하니 출근길에 두터운 외투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지난 월요일 뉴욕 증시는 거래량도 대폭 줄면서 약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휴가를 떠난 상태인데다 미국 의회도 오는 27일까지 휴회할 예정이어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단 3거래 남은 우리 증시 살펴볼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이있는지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샘플러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월요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개장한 뉴욕 증시는 1시쯤 조기 폐장했죠. 거래량도 대폭 줄어든 가운데 약 보합권에 마감했더라고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월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139까지 51포인트, 나스닥이 3,012까지 8포인트, S&P 500이 1,426까지 3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T주가 하락 출발 후 박스권에서 약파권이 지속되다 크리스마스 휴가로 거량이 평소 30%로 급감한 상태에서 3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장을 종료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로 인해 오후 1시 장 종료 후 25일은 크리스마스로 휴장하였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경제 발표 없이 한산하였는데 재정절벽 우려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이후 공화당과 오바마의 재정협상 타결을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유통, 금, 화학업종 중심으로 33개 업종이 상승했으나 대학 반도체, 에너지, IT, 해상, 운송 업종 중심으로 141개 업종 가운데 104개 업종이 하락하며 하락 업종이 3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이 4개, 나스닥 100개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은 32개, S&P 500개 종목 가운데 상승 종목 141개에 하락 종목이 329개로 하락 종목이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종목별로 포드가 4.5% 폭등하고 제시펜이, 홈데포, 코닝, 야후, 알코아, 아마존, 콜컴, 다우케미칼 등이 상승했으나 휴레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IBM, 시어브론, 엑슨모빌, 리서치모션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주가 하락 때문에 시어브론, 엑슨모빌이 하락하고 21일 23% 폭락하였던 리서치모션이 2.7% 하락하였으며 휴레패커드, 마이크로소프트, 맥도날드도 1%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미국 증시를 점검해보면 미국 증시가 2012년 폐장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재정절벽 문제로 우려반 기대반 상태에서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정전력 문제는 결국 대타협이 되겠으나 언제 될지 시기가 불확실하고 타협된 들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태학을 비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재정절벽은 타협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 증시 또한 약세가 전망됩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의 당분간 매도 관점을 유지할 것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까지는 뉴욕 증시도 약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셨는데요. 자, 야간 선물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월요일 야간 선물시장은 263.75로 주간시장 대비해서 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저점 263.45, 고점 263.85로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4,900계약으로 크리스마스 휴일을 앞두고 급감하였습니다. 시초가 263.50으로 약보합 출발 후 263.45에서 263.85 후 박스권에 움직이다 미증시의 조기 폐장으로 새벽 3시에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이 35계약, 기관이 87계약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이 124계약 매도하여 개인과 기관의 매수대, 외국인의 매도가 대결하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주식시장 전망과 함께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월요일 시장을 잠시 좀 살펴보면 월요일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한 후 부하권 중심의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삼성전자를 앞세운 프로그램 매수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한 반면에 선물과 삼성전자 종합지수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시초가 부하권 전후에 출발한 후 상승 시도가 일부 전개될 수도 있겠으나 반등은 쉽지 않을 수 있어 반등 시 매도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초가 부합 전후 시작한 후 선물지수 264포인트 돌파 시도가 전망되는데 종합지수 1990포인트, 선물지수로 264포인트를 고점으로 제시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최대 종합지수 1996포인트, 선물지수 265포인트가 최고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하락 반전 시에는 또한 선물지수 262포인트, 종합지수 1970포인트 지지가 중요하고 최대 저점은 종합지수 1960포인트, 선물지수로 261포인트까지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대응 전략으로는 당 초반 반등 시에 선물지수 263.70에서 매도하는데 추가 상승 시에는 선물지수 264포인트 이상에서 2차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반전 시에는 선물지수 262포인트와 261포인트에서 반등에 대비하시고
또한 선물지수 260.40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장 주상을 살펴보면 27일 날 배당락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경우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까지 보유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연말 연초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현물 투자자는 주식 보유와 현금화 여부를 오늘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으로는 콜 매도, 양 매도로 옵션 프리미엄 감소를 염두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은 일본과 이탈리아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아베 내각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죠. 우려와 기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주요 강요들의 인선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우익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시아권의 일본의 이 새 지도부가 어떤 그 불협화음을 그 파장으로 이끌어낼지 이것이 이제 가장 현재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베 신조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아베 내각도 내정이 어느 정도 현재 일단락이 됐는데요. 96대 총리에 출범하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선 총리로 등극하는 것은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 재선 총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명당과 연정체제를 현재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6일 날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294석을 차지했고요. 공명당이 31석을 차지해서 자민당 의석수로는 현재 325석으로 상당히 현재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강한 내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참의원 선거까지 이 기조를 이어간다는 현재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의 아소다로 전 총리를 내정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그 재무금융상인데요. 역시 아베 내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경제재건 내각에 걸맞는 두터운 현재 베테랑인 아소다로 전 총리를 내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명당의 배려는 국토교통상의 오타 아키히로 전 대표를 현재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내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과 현재 내각을 출범하면서 곧 면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중일 외교 문제, 일본 주장을 현재 굽히지 않는 강한 일본을 현재 기치로 내건 아베 신조가 한중일 외교 문제에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23일 날 후지 TV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를 계속 관찰하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는 다시 한번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과 이 다우다우 문제도 여전히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양국의 반응이나 최근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렇죠. 이제 중국에도 이제 새로운 지도부 체제가 이제 들어섰죠. 11월에 이제 들어선 상태인데요. 전인 지도부인 후진타오, 원자바오 이 체제와는 사뭇 다른 시진핑, 리커창 체제는 강성 군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현재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이 처음으로 건조한 항공모함에 자신이 직접 승선하는 등 이 군사력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지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센카쿠 열도와 관련된 내용에서 중국이 일본의 고위급 회담을 현재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이 아직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감시선이 다오위다오 이 센카쿠 열도 영해에 진입할 경우 일본의 전투기가 주중에도 발진하는 등 긴장 관계는 현재 계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변수인데요. 미국은 다오위다오 분쟁의 중립 의사를 가져가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분쟁이 격화될 경우 일본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현재까지는 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엔화 강세로 인해서 최근 일본의 무역 적자의 심화 이런 부분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영토 문제를 통해서 중국과 좋지 않은 흐름으로 나가게 된다면 결국 통상이나 무역 마찰을 통해서 중국과 일본이 이 무역 분쟁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국과의 관계 설정도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이 엔화 약세 기조는 지속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90엔대까지 달러당 엔화의 흐름은 90엔대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베 신조 새 총리의 현재 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달러엔 환율은 84.79엔, 85엔대 언저리까지 현재 올라선 상태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엔화 약세로 인해서 원화의 강세의 흐름이 우리 시장에는 다소 악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새롭게 현재 새 지도부를 꾸리고 있는 박근혜 당선자와의 관계 설정도 매우 현재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위안부 존재 자체를 현재 거부하고 있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의 당사자격인 인물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아베의 색깔이 그동안 비춰준 바에 따르면 당분간 한국과의 외교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는 겨울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시선을 이탈리아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 소방수로 불리던 몬티 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이후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2월 총선에 나설 수 있겠다 이런 의사를 또 밝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총선에 나설 수 있는 그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정당들이 속속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개혁 정책에 지지를 하는 정당의 지지가 있다면 총리의 수락도 고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탈리아의 2월 총선에 변수가 한 가지 더 현재 추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총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몬티 총리가 총리의 그 지명권을 수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중도 연합의 당수인 베르 페르난도 카시니가 즉각적으로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페라리의 체몰로 사장이 이를 두둔하는 등 그 현재 이탈리아의 총선 분위기가 다소 변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베르사니 당수와 그릴로 당의 파이브스타, 그 다음에 새롭게 현재 총선에 도전하고 있는 자유국민당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와 몬티 총리가 경합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몬티 총리는 종신 상원 의원으로 정치권에 계속 머물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총리로 재지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은 조금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총리 후보로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총리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현재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지율에서는 현재 베르사니 당수가 30%로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몬티 총리가 새로운 총선에서 총리로 등극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민주당의 베르사니 당수가 30%의 지지율, 그 다음에 자유국민당의 전 총리였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17%, 나머지를 그릴로당의 파이브스타와 현재 중도연합, 현재 몬티 총리를 당수로 이끌 내용의 환영 의사를 표명한 이런 당들이 현재 그 규합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만약에 몬티 총리가 이번 총선에 나설 경우 자신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지만 이런 자신의 언행이 쑥스러울 정도로 현재 몬티 총리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몬티 총리를 지지하는 유로존 내 지지 세력이 두터운 점, 이런 점이 현재 몬티 총리의 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민주연합 외 몬티 총리를 지지하고 있는 합류해 있는 여타 정당들은 어떤 정당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제 몬티 총리가 네.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지가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몬티 총리를 지지하겠다는 표명을 한 군소 정당은 아직까지는 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조금씩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과 자유국민당, 그다음에 그릴로당의 파이브스타,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원칙당, 이런 소수 정당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몬티 총리가 대적할 수 있는, 큰 세를 규합할 수 있는 변수도 현재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치 행보를 시작한 루카 코르데로 디몬테 체몰로 현재 페라리 사장과 민주연합이 세를 규합할 경우 자유국민당에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관망 심리가 여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된 게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 상승폭은 상당히 좀 달랐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먼저 코스피 1.4포인트 0.07%대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981.82에서 코스피 지수 마감을 하였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좀 다른 양상 속에서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은 관심도가 약간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7포인트 1.1%대에서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더욱더 상승폭 확대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 보였다라는 점, 전일장에 있어서 역시나 특징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놀자주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엔터라든가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급락세가 나왔지만은 지난 거래일장에서는 상당히 반등폭이 크게 나왔다라는 거,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감이 조금은 기대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과대 낙폭에 따른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거,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의 원인 역시나 놀자주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국내 시장도 오늘을 포함하면 단 3거래일 정도 거래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을 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시장의 관심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장 체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대감과 그리고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월 효과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 그리고 허니문 랠리, 아무래도 신정권에 대한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정책적인 랠리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연말이기 때문에 현재 우려감 커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과 관련된
어느 정도 선물 옵션과 관련된 프로그램 매매에 있어서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선물 옵션을 비롯한 옵션 만기일 계속적으로 좀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역시나 배당에 관련된 매력도에 따른 롤오버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었는데 배당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매물 폭탄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몇 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기대감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신권에서 약간은 매수 여력이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 갖고 대형주로 약간은 수급이 쏠릴지 아니면은 중소형주로 쏠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방향이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나 투신권이 코스피를 사느냐 그리고 코스닥을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기관 쪽의 수급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쉬는 동안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증시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아직까지는 지금 시점 중소형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코스피 역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2000포인트 언저리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항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오늘장만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형 이벤트 아직까지는 재정 절벽과 관련된 우려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시장이 약간 눈치 보는 장세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오늘장 중소형주 혹은 대형주 중심에 있어서는 약간은 경기 방어 업종이 몇 개월 안에는 약간 상승 탄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전략에 있어서는 중소형주 혹은 경기 방어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가 화학이라든가 조선,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12월 달 들어서 좀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월 효과가 만약에 나타난다고 할지언정 낙폭까지 업종이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오늘장 전략에 있어서는 역시나 중소형주 실적 장세를 좀 예측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본격적으로 내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종목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이벤트 그리고 약간은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장세가 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오늘 전략 세워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보다 경기 방어주나 중소형주 랠리 쪽에 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을 살펴보니까 농심 역시 경기 방어주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시점 사실 중소형주에 있어서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 그리고 높은 수익률 거두시는 전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포트의 안정성을 위해서 역시나 농심 같은 종목 쪽으로 한 번쯤은 매수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농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겹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대선이 끝났고 약간은 각 기업들에 대해서도 눈치 보는 그런 시점이 끝났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음식료 업종 중심으로 해서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러한 제스처가 나오고 있다는 거 역시나 농심도 마찬가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환율적인 측면 원화 강세 기조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돈을 풀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본 역시나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원화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원화 강세 수혜 기대감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물론 곡물 가격 관련주에 있어서는 약간 우려감 나올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된 그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음식료 업종에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 중심에서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농심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이라도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지난 거래일 약간의 음봉 형태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적인 오히려 만약에 정 거래일에서 만약에 양봉 형태로 지난 고점까지 만약에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단기 매수 부담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약간은 조정식 매수 관점 대응 전략으로 오늘장 충분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6만 6,500원대에서 지난 거래일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가격대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해주면서 1월 효과까지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약 29만 원에 대한 목표가 설정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농심에 대해서 목표가 29만 원 설정을 드리겠고 손절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10월 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지지난이 형성되었던 가격대인 만큼 크게 추세 이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농심 전반적으로 이 종목 갖고 많이 박스권 매매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1차적인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약간의 2차적인 박스권 흐름 속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약간 하방 경제성 갖췄던 만큼 안정성과 그리고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는 전략으로 연말에 있어서 최선호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농심이었죠. 지난 월요일 종가에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평택총롬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역시 양적 완화의 힘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결정한다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절대 기준선은 1975에서 1925가 될 것이다. 이건 뭐 불변입니다. 그래서 1975가 유지가 되면 이제 거품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1925가 이탈되면 이제 하락이 시작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보다는 아마도 내일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까지 이제 주식을 보유하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마도 웬만하면은 여태까지 갖고 있던 우량주들은 홀딩할 겁니다. 다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홀딩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겠죠. 배당이 이제 어떤 기준을 이제 뭡니까 채웠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 2시가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12월 26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정도면은 아마도 그 미국의 재정적 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지금처럼 뭐랄까요 좀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극적인 타결을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 그러니까 12월 27일이 단기적으로 변곡점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하고 이제 삼성전자 판단 기준은 똑같아요. 13,250, 150만 원 두 가지만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코스피 수급과 이제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월요일에 그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각각 2,200억, 3,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코스피 등락은 겨우 1.4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0.07이니까 뭐 사실상 보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삼성전자가 무려 2.22% 상승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매수를 했어도 삼성전자가 하락해서 지수가 안 올라갔다 이런 게 성립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2.2% 올라갔는데도 지수가 크게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실상 보합이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점 그 뭐랄까 좀 숨이 막힌다고 봐야 되죠. 전에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만 올라가면은 나름대로 수급이 뭐 좋든 나쁘든 올라가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란 거죠.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다른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받쳐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삼성전자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에 완전히 다 던져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월요일에 다시 밀렸죠. 그래서 대선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30에서 한 45% 정도 수익이 나는데 더 이상은 인물줄 하지 말아달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인물주는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철저하게 정책 중심으로 가자 설명드릴 수 있겠고 하여간 오늘 이 지나고 나서 내일이 아마도 12월에 최고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세가 앞으로 1월 장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평소대로 대응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도 궁금합니다.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여전히 1950선 이상에서는 50에서 75% 계속 공략해 주시고요. 입찰되면 이제 25에서 50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뭐 크게 지수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장세 차원에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신공항 테마주 하나를 이제, 추천해가지고,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들어가라고 했었는데,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 이제 3,130원, 영화음성은 835원인데, 현재 정확하게 평가액이 동방성기가 플러스 32%, 영화음성이 플러스 20%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무료 방송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그때 추천했었고 유료 방송에 추천했었고 트위터로도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서울경제신문에 또 제가 기사를 기재했는데요. 거기서도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방위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평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거 자꾸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신공항 테마주는 나중에 실제로 신공항이 건설이 되든 안 되든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초반에는 박근혜 당선자가 검토 후에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만들겠다고 해버렸어요. 공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안 만든다고 포기할 망정 아직까지는 충분하다는 거죠. 왜?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관련주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람인 HR하고 윌비스, 이거는 이제 오늘부터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는데요. 자, 먼저, 동방성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3,130원에 제가 추천한 이후로 현재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한 번에 다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은 또 영화금속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취업 관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인 HR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 조정 받고 오늘 만약에 시가에서 마이너스면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시가에서 보합으로 들어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윌비스입니다. 윌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우량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평가된 갭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도 있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동방성기하고 영화금속 적중했던 것처럼 사람인 HR하고 윌비스도 적중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시간 시황과 종목을 전달하는 트위터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트위터를 최근에 이제 지수 급등락을 대비해서 전달할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뭐 제가 12월 28일까지 방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또 비법 교육 강의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월 12일하고 19일인데요. 그냥 그 말씀만 드릴게요. 그동안 저를 보셨던 분들이 제가 과장되지 않고 호황되지 않고 굉장히 그 이론과 실전이 겸비됐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냥 그 자체입니다. 무조건 들어보시면요. 잘 들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박근혜 측 증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모아 서울의 30평형 아파트 전셋값을 구하는데 5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국민은행이 발표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전셋값은 82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 규모가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로 IPO를 연기 보류하거나 유상증자를 포기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주요 기업들의 대졸 신입직원 채용 규모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취업 인사 포털 인크루트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을 확정한 288개사의 채용 예정 인원은 32,5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당선자가 각종 복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충이 필수적인데요. 박 당선자의 세수 확충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박근혜식 증세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마련한 증세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선 고소득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억대 연봉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공제 총액을 2,500만 원 한도로 제한합니다. 현재까지는 4천만 원입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최저 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최저 한세율이란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입니다. 또 하나는 대기업의 세율을 소폭 늘리는 건데요. 과세표준 1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 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2%포인트 늘리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 기준을 낮추는 것인데요. 현재는 연간 예금이나 채권 이자가 4천만 원 이상이면 부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현행 지분 3% 그리고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대주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늘립니다. 기획재정위는 오늘 조세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최종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런 방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얼마나 되고 또 그리고 이 세수가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데 충분한지도 궁금한데요. 예,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세 개편으로 복지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계획인데요.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0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번 세수 확충안으로는 총 5%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셈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과표 기관 및 세율 조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증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전셋값이 크게 올랐죠. 서울에서 전세를 사려면 월급을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예,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정말 숨만 쉬고 모아서 꼬박꼬박 모아서 서울의 30평대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려면 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인 리얼투데이가 국민은행이 발표한 시세를 기준으로 전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아파트 가격 3.3제곱미터당 전세값은 82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2억 4,890만 원입니다. 작년 도시근로자 중 3인 이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425만 원이었는데요.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하더라도 서울에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전세금을 구하는 데는 4년 9개월이 걸립니다. 구별로 보면요. 서울 전세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초구인데요. 이 서초구의 30평 아파트 전세값을 모으는 기간은 7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꼽히는 강남구에서 30평대 아파트 전세금을 모으는 데 필요한 기간도 7년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주식시장은 상당히 어려웠던 한 해로 기록이 될 텐데요. 때문에 기업 공개가 기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IPO가 얼마나 부진했습니까? 예, 올해 매우 부진했는데 올해 전체 IPO 규모가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전체 IPO 규모는 4,600억 원으로 IMF 외환 위기가 미친 1998년 3천억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도 기업 공개 규모는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많았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IPO 외에도 유상증자가 대표적인데요. 네. 유상증자 역시 올해 매우 부진해서 1조 5천억 원 선에 그쳤습니다. 유상증자가 1조 원대에 그친 것은 1993년 이래 20년간 처음 있는 기준입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전쟁은 이미 시작됐는데요. 내년에 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를 했는데요. 500대 기업의 대졸 신입 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내년도 채용 결과를 확정한 288개사의 내년 고용 인원은 3만 2천 명으로 올해보다 1.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